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오늘 4월 1일인데요. 4월 1일 만우절인데 거짓말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드디어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한다고 속보가 떴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정말 잘 됐습니다. 예, 요번 주가 넘어가면 나라가 정말 대혼란에 빠질 위기에 처했었는데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반드시 요번에 윤석열은 탄핵이 돼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뿐만 아니고 12월 3일 내란의 밤에 대한 내란범으로서의 처벌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윤석열을 완전히 몰락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내일 일이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늘이 화요일, 내일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파주 가는 물건이 예약되어 있고요. 파주에서 이제 내려올 거고, 내려오면 목요일날 아마 내리게 될 거고, 목요일날 짐을 내리고 금요일은 쉬어야 되겠습니다. 탄핵 선고를 생방송으로 지켜보기 위해서 그 전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게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고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저도 좀 더 제가 해야 할 일을 심차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뭔가 막혀있던 게 그냥 뻥 뚫리는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이고, 계속 이렇게 아이고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데요. 참.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 돼서 이렇게 힘들게 참 가고 있는 게 참 그런 게 좀 뭐랄까 싹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보람이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말이죠. 기다린 보람이 있다, 저항한 보람이 있다, 이런 느낌. 이번 시간은 총균세 오전에 첫째 시간에 했는데요.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 8장까지만 하겠습니다. 8장이 꽤 또 근데 길어요. 8장이 길기 때문에 8장 하고 저는 병원에 좀 갔다 오고, 중견이 데리고 바람 쐴 겸 해서 병원에 좀 갔다 오고, 오후에는 다른 책을 나도 가끔은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 저 책을 미디어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8장 작물화 하는데 적합한 식물의 식별과 성패의 원인. 사과의 작물화에 필요한 생태학적 조건을 본다면 북아메리카 농경민은 유라시아 농경민과 마찬가지였고, 북아메리카의 야생사과도 유라시아 야생사과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북아메리카의 사과를 작물화하지 못했다. 문제는 원주민들에게 있었을까, 사과에 있었을까?
야생식물의 작물화 문제. 우리는 몇몇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야생식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했는지 살펴보았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물론이고 후손들의 역사적 입지에까지 뜻밖의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의문들로 돌아가 보자. 캘리포니아, 유럽, 온대 오스트레일리아, 적도의 남, 아프리카와 같이 비옥하고 매우 적합한 지역에서 왜 농업이 독립적으로 시작되지 못했을까? 그리고 독립적으로 농업이 시작된 지역 중에서도 어째서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서로 대조적인 두 가지 설명이 얼른 떠오른다. 각 지역의 사람들이 또는 각 지역에 있는 야생식물이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한편으로 지구상에서 물이 적당히 있는 온대나 열대 지방이라면 거의 어디서나 작물화에 적합한 야생식물종이 충분히 있게 마련이다. 이 경우 그중 일부 지역에서 농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곳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지구상에서 웬만큼 넓은 지역이라면 그 속에는 작물화로 이어지는 각종 실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부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발전하지 못했던 것은 적당한 야생식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대형 야생 포유류의 가축화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해당 동물종의 수가 식물에 비해 훨씬 적으므로 비교적 해결하기 쉽다. 가축화의 후보종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형 포유류, 즉 초식성이나 잡식성의 대형 야생 육서 포유류는 세계적으로 148종에 불과하다. 어느 특정한 포유류가 가축화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요인도 몇 가지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한 지역의 대형 포유류들을 모두 살펴보는 일,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포유류의 가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각 지역의 사람들의 탓이 아니라 적합한 야생종이 없었기 때문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일도 간단하다. 그러나 이 접근 방법을 식물에 적용하기는 훨씬 더 어렵다. 지상식물 중에서 가장 많고 또 작물화된 야생식물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야생종자 식물종이 너무 자그마치 20만 종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야생식물종을 모두 검토하여 그 중에서 작물화할 수 있는 것이 몇 종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설령 캘리포니아와 같은 한 지역에 국한시키더라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자발적 식량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들. 종자식물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사람들은 지구상에 야생식물이 그렇게 많다니, 기후만 적당하다면 어디든지 농작물로 개발할 만한 후보종들이 차고 넘쳤겠지 하고 반응했을 것이다. 그러나 야생식물의 대다수는 몇 가지 명백한 이유 때문에 애당초 작물화에 적합하지 않았다. 즉 목질로 이루어져 있고 먹을 수 있는 열매도 열리지 않고 잎이나 뿌리도 먹지 못하는 경우다. 총 20만 종의 야생식물 중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수천 종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 다소나마 현재까지 작물화된 것은 고작 수백 종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그 몇백 가지 농작물도 대부분은 우리의 식단을 약간 보완하는 정도일 뿐 그것만으로 문명의 발생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했다. 현대 세계에서 모든 농작물을 통틀어 연평균 촌 생산량의 80%를 책임지고 있는 농작물은 겨우 12종에 불과하다. 그 12종 중에서 곡물로는 밀,
옥수수, 벼, 보리, 수수, 콩류로는 메주콩, 뿌리 또는 덩이줄기, 작물로는 감자, 마니오크, 고구마, 설탕, 공구원으로는 사탕수수와 사탕무, 과일로는 바나나가 있다. 이 중에서 곡류만 따지더라도 전 세계 인류가 소비하는 총 열량의 절반을 넘는다. 세계적으로 주요 농작물이 그렇게 소수에 불과하고 그 모두가 수천 년 전에 이미 작물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계의 많은 지역에 탁월한 가능성을 가진 토종 야생식물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현대에 와서도 새로 작물화된 주요 식량식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만 보아도 유용한 야생식물은 이미 고대인들이 거의 빠짐없이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 그럴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작물화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야생식물을 작물화하지 못한 몇몇 경우는 아직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가장 어이가 없는 사실은 어떤 지역에서는 작물화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식물들의 경우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야생식물을 유용한 농작물로 개발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 야생종이 다른 지역에서는 작물화되지 않았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 알쏭달쏭한 문제의 전형적인 예는 아프리카에서 발견된다. 중요한 곡물인 수수는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구체적으로는 사하라 사막의 바로 남쪽에서 작물화되었다. 야생수수는 남쪽으로 남아프리카까지 자생하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반투족 농경민들이 적도 이북 아프리카로부터 그곳의 농작물들을 모두 들여올 때까지 아프리카에서는 수수는 물론이고 다른 어떤 식물도 작물화되지 못했다. 남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왜 자력으로 수수를 작물화하지 않았을까? 그에 못지않게 의문이 생기는 경우는 사람들이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에 자생하던 아마와 발칸반도 남부에 자생하던 외톨미를 작물화하지 않은 점이다. 이 두 식물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제일 먼저 작물화된 8종의 농작물에 포함되므로 모든 야생식물 중에서도 아마 작물화하기가 가장 쉬운 식물이었을 것이다. 그 식물들이 자생하던 비옥한 초승달 지대 바깥 지역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식량 생산용 동식물들이 유입되자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식물들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째서 스스로 그 두 가지 작물 재배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마찬가지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가장 먼저 작물화된 4종의 과일은 모두 그것이 처음 작물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지중해 동부에서 훨씬 먼 곳까지 자생하고 있었다. 올리브, 포도, 무화과는 서쪽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서북 아메리카까지 분포했고 대추 야자는 북아프리카 전역과 아라비아까지 뻗어 있었다. 이 4종은 야생 과일 중에서도 작물화가 가장 쉬웠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비옥한 초승달 지대 바깥의 사람들은 어째서 그것을 작물화하지 못하고 지중해 동부에서 이미 작물화되어 농작물로 도입되고 나서야 비로소 재배하기 시작했을까? 그 밖에도 인상적인 사례들은 식량 생산이 자발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여러 지역으로 다른 곳에서 가까운 동종 식물들이 작물화되었는데도 그 지역에서는 작물화되지 못한 야생종들이 있었던 경우다. 예를 들면 학명 올리아 유로피아인,
올리브의 일종은 지중해 동부에서 작물화되었다. 올리브는 그 밖에도 열대 아프리카 및 남아프리카, 아시아 남부,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등지에 약 40종이 더 있다. 그중 일부는 올리아 유로피아와 가까운 동종식물이지만 작물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 마찬가지로 야생포도와 야생사과도 각각 일종만이 유라시아에서 작물화되었다. 북아메리카에도 그 동종인 야생포도와 사과가 많이 있어서 그중 일부는 현대에 와서 유럽산 야생사과를 개량할 목적으로 교배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렇게 유용한 것이 분명한 포도와 사과를 자력으로 이렇게 유효한 것이 분명한 포도와 사과를 자력으로 작물화하지 않았을까? 이 같은 예들은 끝도 없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식물의 작물화란 수렵채진민이 한 가지 식물만을 작물화하고 그 밖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유랑생활을 계속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수렵 채진민들이 정착하여 야생 사과를 재배하기만 했다면 그것이 곧 기막힌 농작물로 진화했을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유랑형 수렵 채진민들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촌락에 정착하여 사과 가수원을 가꾸기 시작하려면 우선 가축화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 동물이 많아서 정주형의 식량 생산 생활이 수렵 채집 생활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정도가 되어야 했다. 요컨대 어떤 한 지역의 전체 식물군에서 작물화의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예를 들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북아메리카의 사과를 작물화하지 못했던 진짜 문제는 인디언이었을까? 사과였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독립적인 작물화의 중심지 중에서 서로 극단적인 대조를 보이는 세 지역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앞에서도 보았듯이 그 셋 중의 한 곳인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아마도 세계에서 식량 생산이 가장 앞섰던 중심지일 것이다. 그곳은 또한 현대 세계의 주요 농작물 몇 가지와 주요 가축의 대부분이 발원된 지역이기도 했다. 그 밖의 두 지역은 유기니와 미국 동부이다. 두 지역 다 토종 식물을 작물화하기는 했지만 그 종류는 극히 적었다. 그 중에서 세계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 곳은 한 군데뿐이었으므로 거기서 나온 식량으로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와 같이 인간의 기술 및 정치적 조직의 광범위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없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과연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식물군과 환경은 유기니와 미국 동부에 비하여 명백한 이점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비옥한 초승달 지대 식물군의 이점. 인류사에서 핵심적인 사실 한 가지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 지도에서 그 부분이 고지대가 초승달 모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라고 알려진 서남아시아의 한 지역이 일찍부터 중요성을 띄었다는 점이다. 그 지역은 도시, 문자, 제국, 그리고 우리가 좋든 싫든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발전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 모든 발전이 차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인구가 조밀했고 잉여 식량을 비축할 수 있었고 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의 형태로 시작된 식량 생산 덕분에 농경에 종사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먹여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일어난 변화 중에서도 시기적으로 가장 앞섰던 것은 바로 식량 생산이었다. 그러므로 현대 세계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째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가 그렇게 빨랐느냐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다행히도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농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지역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나 그 인근에서 작물화된 농작물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야생 조상식물이 밝혀졌다. 유전자 및 염색체 연구를 통하여 각 야생식물과 농작물 간의 가까운 관계가 증명되었고 자생하는 분포 지역과 작물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들도 밝혀져서 많은 경우에는 유전자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러한 변화들은 지층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고고학적 기록에서 관찰할 수 있고 작물화의 대략적인 장소나 시간도 알려져 있다. 물론 다른 지역, 특히 중국과 같은 곳에서도 작물화가 빨리 이루어지게 된 여러가지 이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이점이나 그 덕분에 개발된 농작물들을 훨씬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한 가지 이점은 그 지역이 겨울은 온난다습하여 여름은 길고 덥고 건조한 이른바 지중해성 기후대에 속한다는 점이다. 그 같은 기후는 긴 건조기에도 살아남았다가 다시 비가 내리면 재빨리 성장을 재개할 수 있는 식물종을 선택한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많은 식물, 특히 콩류와 콩류는 인간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적응했다. 한 해살이 식물이어서 건조기가 오면 식물 자체는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다. 한 해살이 식물은 1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초본의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다. 그 대신 큰 종자를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 종자들은 건조기 동안 휴명기에 들어갔다가 비가 내리면 발화한다. 그러므로 한 해살이 식물은 나무나 감목처럼 먹을 수도 없는 목질이나 섬유질의 줄기를 만들기 위해 낭비하는 에너지가 거의 없다. 특히 종자가 큰 한 해살이 곡류와 콩류의 종자는 인간이 먹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현대의 주요 12종 작물에 6종이나 포함되어 있다. 그와 반대로 숲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창밖을 내다볼 때 보이는 식물종은 대개 나무나 관목이다. 그 대부분은 줄기를 먹을 수도 없거니와 먹을 수 있는 종자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도 훨씬 적다. 물론 다우지대의 숲에는 먹을 수 있는 큰 종자를 만드는 나무도 들어있지만 이 종자들은 긴 건조기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오랫동안 저장할 수가 없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 식물군의 두 번째 이점은 그 야생 조상이 이미 풍부하고 생산성이 높았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큰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수렵 채집민들도 금방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이다. 식물학자들은 만여 년 전에 수렵 채집민들이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자생 군락지에서 종자를 채취하는 실험을 해보았다. 그 결과는 해마다 1헥타르당 1톤에 가까운 종자를 수확할 수 있어서 겨우 1칼로리의 노동량으로 자그마치 50칼로리의 열량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해마다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막대한 양의 야생 곡류를 수확하고 그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은 비축된 식량으로 살아갈 수 있으므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일부 수렵 채집민들은 식물을 지배하기 전부터 이미 영구적인 촌락을 이루고 정착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곡류는 야생 상태에서도 그렇게 생산성이 높았기 때문에 재배가 시작된 후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았다. 앞장에서 이미 논의했듯이 중요한 변화, 자연적인 종자 분산 체계와 발화 억제물의 해체 하나는 인간들이 그 종자를 밭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자 곧 신속하게 자동적으로 일어났다. 우리가 먹는 밀과 보리의 야생 조상들은 이미 농작물과 거의 흡사했으므로 각각의 조상을 밝혀내는 일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종자가 큰 한 해살이 식물은 작물화가 쉬웠기 때문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뿐 아니라 중국과 사헬에서도 가장 먼저 개발된 농작물이거나 아니면 그 중의 일부였다. 밀과 보리의 신속한 진화를 신세계의 주요 곡류인 옥수수의 경우와 비교해보자. 옥수수의 조상일지도 모르는 야생 식물은 돼지 옥수수다. 꽃의 구조와 종자가 지금 옥수수와는 너무 딴판이어서 식물학자들 사이에서도 과연 이것이 옥수수의 조상인지에 대해서 지금껏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돼지 옥수수는 식량으로서 수렵 채집민들에게 별다른 매력이 없었을 것이다. 야생 상태에서 야생 밀에 비해 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종자는 거기서 진화된 옥수수보다 훨씬 조금 열렸고 그나마도 먹을 수 없는 딱딱한 껍질에 쌓여 있었다. 그러므로 돼지 옥수수가 쓸모있는 농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생식 상태에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종자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고 그 돌같은 껍질은 떼어버려야 했다. 고고학자들은 남북 아메리카에서 아주 조그마했던 고대의 옥수수가 사람의 엄지손가락만큼 커지기까지 과연 몇백 년 또는 몇천 년의 농작물 개발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활발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적어도 그 크기로부터 현대의 크기에 이르기까지 다시 수천 년의 세월이 더 걸렸다는 것만은 명백한 듯하다. 밀과 보리의 눈에 띄는 장점들과 돼지 옥수수의 문제점 사이의 이 대조적인 차이는 곧 신세계와 유라시아에서 인간 사회의 발전 양상이 서로 달라졌던 것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비옥한 초승달지대 식물군의 세 번째 이점은 여기에는 자웅동주형 제꽃가루바지 자화수분 식물, 즉 대개는 자화수분을 하지만 가끔은 타화수분도 하는 식물의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원래 대부분의 야생 식물은 원칙적으로 타화수분을 하는 자웅동주 식물이거나 암수의 두 개체로 분리되어 있어서 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체에 의존해야만 하는 식물이라는 사실을 돌이켜보자. 그와 같은 생식 생태는 초기 농경민들을 짜증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들이 어떤 생산적인 돌연변이 식물을 발견했더라도 그 식물의 후손은 곧 다른 개체와 교배함으로써 부모 식물로부터 물려받은 장점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작물이 될 수 있었던 야생식물은 대부분 전체 식물군에서 그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식물, 즉 자화수분을 주로 하는 자운동주 식물이거나 무성생식으로 번식하는 예를 들면 뿌리를 통하여 부모 식물을 유전적으로 복제하는 식물이었다. 따라서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식물군에서 자웅동주형 제비꽃가루바지 식물의 비율이 유난히 높다는 것은 초기 농경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이었다. 그것은 곧 인간에게 편리한
생식 생태를 가진 야생식물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꽃가루 바지 식물은 이따금 타자 수분을 하기도 한다. 거기서 새로운 변종들이 생겨 선택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도 초기 농경민들에게 편리했다. 그렇게 어쩌다가 일어나는 타와 수분은 동일한 종에 속하는 개체끼리만이 아니라 서로 가깝지만 다른 종 사이에서도 발생하여 이종 간의 잡종을 만들어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제꽃가루 바지 식물 중에서 그렇게 생겨난 잡종이 바로 현대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농작물인 빵밀이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최초로 작물화된 8종의 중요한 농작물은 모두 제꽃가루바지 식물이었다. 그리고 그 제꽃가루바지 곡류종 외톨밀, 애머밀, 보리 중에서 두 종류의 밀에는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또 하나의 이점이 있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와 신세계에서 각각 가장 중요한 곡류 농작물인 벼와 옥수수는 단백질 함량이 낮다는 것이 영양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예,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왜 이렇게 아픈지. 가래가 자꾸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유라시아 지중해성 기후대의 남다른 이점. 이상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식물군이 최초의 농경민들에게 유리했던 점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다. 결국 그 지역의 식물군에는 작물화에 적합한 야생 식물의 비율이 유난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속해 있는 지중해성 기후대는 서쪽으로 더 연장되어 남유럽과 아프리카 서북부의 많은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에는 그와 유사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곳이 4군데나 더 있다. 캘리포니아,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다. 그러나 이들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앞을 다투어 식량 생산이 일찍 시작되기는커녕 아예 독자적인 농업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그렇다면 과연 서유라시아의 이 지중해성 기후대에는 어떤 남다른 이점들이 있었을까? 비옥한 초승달 지대는 다른 지중해성 기후대에 비하여 적어도 5가지 이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서유라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중해성 기후대가 있다. 따라서 그보다 작은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나 칠레의 지중해성 기후대에 비하여 야생 동식물도 다양하다. 둘째, 지중해성 기후대 중에서도 서유라시아는 계절별 연도별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지역이다. 그러한 변화 때문에 그곳의 식물군도 진화하여 한 해살이 식물의 비율이 유난히 커졌다. 종의 다양성과 한 해살이 식물의 높은 비율이라는 이 2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결국 서유라시아의 지중해성 기후대에서 가장 다양한 한 해살이 식물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식물이 풍부하다는 것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지리학자 마크 블룸버가 연구한 야생볕과 식물의 분포 상황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블룸버는 세계에 존재하는 수천 종의 야생볕과 식물 중에서 종자가 가장 큰 56종을 가려내어 일람표를 작성했다.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들은 모든 볕과 식물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종자보다 적어도 10배 이상 무거운 종자를 가진 것들이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모두의 원산지는 바로 지중해성 기후대거나 그 밖에도 계절에 따라 건조해지는 환경들이다. 더 나아가 이 식물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비롯하여 유라시아의 지중해성 기후대에 속하는 몇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 그곳의 초기 농경민들은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진 셈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56종의 벽과 식물 중에서 자그마치 32종을 독차지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특히 비옥한 초승달 지대 최초의 중요 농작물 속에 포함되어 있던 보리와 에머밀은 56종에서도 종자 크기가 각각 3위와 13위를 차지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칠레의 지중해성 기후대에는 그 같은 우수종이 2종밖에 없었고 캘리포니아와 남아프리카에는 각각 1종씩,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에는 아예 전무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인류사의 흐름을 설명하는 일이 크게 진척된 셈이다. 그러니까 최초의 농경이 탄생하고 농업혁명이 탄생하고 그로 인해 인구가 증대하고 문명이 탄생한 데까지 이 기후, 지중해성 기후에서의 다양한 식물과 그러니까 작물하기 우수한 종들이 지중해성 기후에 많았다는 거예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지중해성 기후대가 가진 세 번째 이점은 짧은 거리 안에서도 고도 및 지형 변동이 심하다는 점이다. 이곳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 사해도 있지만 테헤란 인구에는 해발 5,600m에 달하는 산맥 엘브루즈 산맥도 있다. 그와 같이 고도의 변동이 심하면 환경도 다양해져서 농작물의 잠재적인 조상인 야생식물도 매우 다양해진다. 산맥 부근의 저지대에는 강과 범람원과 사막이 있어서 관계 농업에 적합하다. 그와 대조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의 지중해성 기후대는 물론이고 그보다는 정도가 덜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서유럽의 지중해성 기후대도 고도 생식지 지형 등의 변화가 적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고도차가 심하다는 것은 곧 수확기가 제각각이었다는 뜻이다. 높은 고도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낮은 고도에서 자라는 식물들에 비해 종자를 늦게 생산한다. 그래서 수렵 채집민들은 곡물이 익는 속도에 따라 산비탈을 올라가면서 수확할 수 있었다. 고도가 일정한 곳에서 자라 모든 곡물이 한꺼번에 연근은 바람에 수확기가 집중되어 쩔쩔매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재배가 시작되자 산비탈에서 자라면서 불규칙한 비에 의존하던 야생 곡류의 종자를 최초의 농경민들이 가져다가 물이 풍부한 하천 유역에 심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그곳에서는 식물이 더욱 안정적으로 자라며 강우량에도 덜 의존했기 때문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짧은 거리 안에서도 생태학적으로 다양했던 것은 네 번째 이점과도 관계가 있다. 그것은 소중한 농작물의 야생 조상뿐 아니라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의 야생 조상도 풍부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의 지중해성 기후대에는 가축화하기에 적합한 야생 포유류 수가 적거나 아예 없었다. 그
그와 대조적으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는 대형 포유류인 염소, 양, 돼지, 소가 매우 일찍부터 가축화되었다. 개를 제외한다면 이 사종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먼저 가축화된 동물들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오늘날에도 그 사종의 동물은 전 세계의 가축화된 포유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5종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들의 야생조상이 가장 많이 분포했던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 안에서도 각각 조금씩 달라서 그 사종은 각각 다른 곳에서 가축화되었다. 양은 아마 중부였을 것이고 염소는 고도가 높은 동부의 이란 자그로브 산맥이나 서남부 레반트 지역, 레반트 지역은 지중해 동부 연안은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등이랍니다. 돼지는 중북부, 소는 아나톨리아를 포함하여 하는 서부에서였을 것이다. 이 사종의 야생 조상이 많았던 지역은 그렇게 각각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충분히 가까운 곳에 살았으므로 일단 가축화된 후에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쉽게 옮길 수 있었고, 따라서 결국 사종 모두 비옥한 초승달 지대 전역에 퍼졌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농업은 초기에 작물화된 8종의 식물, 즉 창시작물 가로 열고 그 지역의 또 어쩌면 전 세계의 농업을 창시한 작물이므로 가로 닫고 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8종의 창시 작물은 곡류인 에머밀, 외토밀, 보리와 콩류인 렌즈콩, 완두콩, 병아리콩, 쓴살갈퀴 그리고 섬유 작물인 아마였다. 8종 중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아나톨리아 밖에서도 널리 자생하는 식물은 아마와 보리 두 가지뿐이다. 창시 작물 중에서 2종은 분포 지역이 매우 좁아서 병아리콩은 터키 동남부에 국한되었고 에머밀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토종 야생 식물만 작물화해도 충분히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다른 곳에서 야생 식물을 작물화시킨 농작물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8종의 창시 작물 중에서 2종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 외에는 자생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작물화될 수 없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적당한 야생 포유류와 식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옛사람들은 집약적인 식량 생산을 위한 우수하고 균형 잡힌 생물 조합을 금방 구성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체크를 좀 그 조합에 포함된 3종의 곡류는 탄수화물의 주된 공급원이었고 4종의 콩에는 각각 20에서 25%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4종의 가축은 단백질의 주된 공급원이 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밀의 풍부한 단백질 함량으로 보완했다. 아마는 섬유와 기름, 아마인유라고 하는데 아마씨의 40%가 기름이다. 섬유와 기름의 공급원이었다.
그리고 동물의 가축화와 식량 생산이 시작되고 나서 몇천 년이 지난 후 동물은 젖털, 쟁기질, 운송 등을 위해서도 이용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초기 농경민들의 농작물과 가축은 인간의 여러가지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의류, 견인력, 운송 등을 두루 충족시키게 되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식량 생산이 일찍 시작되게 했던 마지막 이점은 지중해 서부 연안을 포함하는 다른 지역들과 달리 이 지역에서는 수렵 채집 생활의 경쟁력이 약했으리라는 점이다. 서남아시아에는 큰 강이 별로 없고 해안선도 짧아서 수산자원이 비교적 빈약했다. 고기를 얻기 위해 많이 사냥했던 중요한 포유류 중의 하나가 가젤이었다. 이들은 원래 큰 무리를 이루고 살았지만 인류가 늘어나면서 남획되어 수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곧 식량 생산용 동식물들이 수렵 채집용 동식물보다 우세해졌다. 또한 식량 생산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공유에 기반을 둔 정주형 촌락들이 있었으므로 수렵 채집민들은 쉽게 농업과 목축 쪽으로 기울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경우 수렵 채집에서 식량 생산으로의 전환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BC 9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아직 농작물이나 가축을 전혀 갖지 못하여 전적으로 야생 먹거리에 의존했는데 BC 6000년경 이전에 일부 사회는 이미 농작물과 가축에 거의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 중앙 아메리카의 상황은 이와 강하게 대비된다. 이 지역에는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이 칠면조와 개 2종뿐이었다. 거기서 나오는 고기의 양은 소, 양, 염소, 돼지 등보다 훨씬 적었고 중앙 아메리카의 주식인 옥수수는 이미 설명했듯이 작물화 과정이 까다로워 아마도 발전 속도가 느렸을 것이다. 그래서 중앙 아메리카의 가축화 작물화는 BC 3500년경에 비로소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연대는 아직도 매우 불확실하다. 최초로 가축과 작물을 개발한 이 사람들은 여전히 유랑 생활을 하던 수렵 채집민들이었고 정착 촌락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BC 1500년경에 이르러서였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요. 제가 잠시 탄핵 선고 소식으로 인해서 흥분을 좀 했었는지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좀 여기서 일단 끊고요. 저는 좀 쉬었다가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도 지금 안 좋고 자꾸 핑계를 만드는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